강남에서 바닷가 근처 허름한 요양병원으로 한 여자가 실려왔습니다. 전국 800개 가맹점을 가진 정숙국밥 대표 서정숙. 교통사고 후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남편 강병철은 아내의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병실 불을 끄고 나가며 밖에서 대기 중인 여자에게 말했죠. 오늘 밤만 넘기면 끝이야. 병원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뇌사 확정 서명만 나오면 연명 중단 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3일이면 끝나요. 내연녀 윤채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집은 신탁, 담보대출, 보험금 수령 다 준비됐어요. 그 순간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미 깨어나 있었어요. 지금 들키면 진짜 죽는다. 눈꺼풀 하나, 호흡 하나까지 철저히 뇌사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정숙,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 돌아가서 내 이름으로 끝낸다. 반드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서정숙은 강남 대형병원 VIP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일주일째였죠. 의료진은 뇌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주치의 정태균 교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확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남편 강병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병실을 찾아와 의료진을 재촉했어요. 언제쯤 정확한 진단이 나오나요?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간호사들은 그를 헌신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태균 교수만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병철이 찾아왔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거기가 재활치료에 더 좋다고 들었어요. 정태균 교수가 반대했습니다. 아직 이송하기엔 이릅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병철은 단호했죠. 제가 보호자입니다. 제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이송 준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병철은 이미 구급차를 예약해 놓았고 바닷가 요양병원과도 연락이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태균 교수는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법적으로 보호자의 결정을 막을 방법은 없었죠. 서정숙은 그렇게 스트레처에 실려 병원을 떠났습니다. 강남에서 바닷가까지는 2시간 남짓 걸렸어요. 구급차 안에서 병철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와 짧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가족분들께 연락하셨어요? 병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바닷가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숙을 맞이한 건 강남 대형병원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된 3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주차장에는 녹슨 철제 울타리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바람에 실려오는 비린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렸고 복도는 낡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이 배정받은 병실은 2층 끝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회색빛 바다가 보였지만 그 풍경은 쓸쓸하기만 했죠.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병원장 최영갑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병철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끝났다는 말부터 하다니요. 병철은 원장과 복도로 나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숙을 침대로 옮기는 동안이었죠.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간호사 오연주의 귀에는 몇 마디가 들렸어요.
서류는 언제쯤 될까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확실합니까? 걱정 마세요. 정숙이 침대에 안착하자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바이탈을 체크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수치는 안정적이었어요. 연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뇌사 가능성이 있는 환자치고는 너무 멀쩡한데? 그때 원장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말했어요. 보호자님, 뇌사 판정 관련 서류 준비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이틀 안에 가능할 겁니다. 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가 막 도착했는데 벌써 뇌사 판정 서류 이야기를 하다니요. 원장은 연주를 힐끗 보며 입을 다물었죠. 병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이 나가고 병철은 정숙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었죠. 병철은 정숙의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풀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겠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휴대폰도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있던 개인 간병인에게도 말했죠. 오늘부터는 병원 측에서 케어해 줄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간병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숙과 외부를 연결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휴대폰도, 스마트워치도, 자신을 돌봐주던 간병인도, 병실에는 낡은 모니터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서 심박수 소리를 냈습니다. 병철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어요. 주차장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차갑게 생긴 여자였죠. 병철이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의 여자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암호 같은 신호가 오간 거였습니다. 병철은 다시 침대로 다가와 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는 정숙의 이마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애정이 아니라 마치 물건을 확인하는 듯한 느낌만 담겨 있었죠. 병철은 병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잠시 멈칫했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노트였죠. 병철은 그 노트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이 보였어요. 정숙국밥 원조 레시피, 어머니의 비법 양념장, 창업 시절 메모. 병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 왜 여기까지 가져왔대? 하지만 그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굳이 버릴 필요까진 없다는 듯이요. 병철은 마지막으로 정숙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는 병실 불을 끄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병실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정숙의 얼굴을 비췄죠. 모니터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숙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철이 병실 불을 끄고 나간 뒤 정숙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무섭도록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정숙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병철이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 강남병원에서 이미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죠. 정확히는 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눈을 뜨는 순간 정숙이 가장 먼저 느낀 건 목구멍의 통증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 때문이었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병실,
낯선 기계 소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 내가 살았구나.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정숙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병철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뇌파 반응이 있어서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철의 다음 말이 정숙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회복 가능성이라니. 그럼 언제쯤 뇌사 판정이 나올까요? 의사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저희는 환자가 회복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병철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정숙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죠. 물론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죠. 다만 만약의 경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들키면 진짜 죽는다. 본능적인 공포였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죽은 척해야 한다. 완전히 철저하게. 그날 이후 정숙은 눈꺼풀 하나, 호흡 하나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들어올 때도, 병철이 면회를 올 때도 그녀는 완벽한 무반응을 유지했죠. 빛을 눈에 비춰도, 손바닥을 꼬집어도 그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조금씩 연습했어요. 눈을 뜨는 연습,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숨기는 연습. 가장 어려운 건 눈물을 참는 거였습니다. 병철이 와서 형식적인 말을 할 때마다 정숙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샘까지도 자기 의지로 통제했죠.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 바닷가 병원으로 옮겨진 거였습니다. 정숙은 이제 병실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 호출 버튼은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멀리 둔 것 같았죠. 천장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카메라가 있을까? 낡은 병원이라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최악의 경우를 항상 가정했어요.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해. 창밖으로는 회색빛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비린 바다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병실 안은 낡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죠. 강남 병원의 깨끗한 냄새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나를 여기에 버린 거구나. 현실이 서서히 각인됐어요. 이곳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바닷가 끝자락. 병철은 정숙을 완전히 세상과 단절시킨 거였습니다. 정숙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사고 전후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죠. 한 달 전쯤이었나요? 병철이 갑자기 생명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보험 좀 늘릴까? 사업하는 사람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지. 정숙은 별 생각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얼마짜리 보험인지,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전쯤엔 이상한 전화 통화를 목격했어요. 밤늦게 서재에서 병철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정숙은 그때 궁금하긴 했지만 깊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사고 당일도 이상했어요. 병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갈까? 강원도 쪽으로. 평소 드라이브를 좋아하지 않던 병철이 먼저 제안한 거였죠. 정숙은 기뻤습니다. 우리 요즘 바빠서 데이트도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챙겨주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차를 몰던 병철은 인적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보, 이 길 맞아? 정숙이 물었지만
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정숙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정신을 잃었죠.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병철의 손이 핸들을 확 꺾던 모습, 그리고 그의 눈빛, 놀람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계획된 사고였어. 정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병철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왜?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정숙은 천천히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회사, 전국 800개 가맹점을 가진 정숙국밥 프랜차이즈. 정숙이 20대 후반 어머니와 함께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한 사업. 25년 동안 손톱 및 가시 빼가며 키운 회사. 지금은 연매출이 2천억 원을 넘어섰죠. 그리고 그 회사의 지분 80%는 정숙 명의, 20%만 병철 명의였습니다.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구나. 결론에 도달했어요. 병철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정숙을 내사 상태로 만들고 보험금을 챙기고 회사 지분을 승계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아마도 다른 여자가 있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본 그 여자, 차 안에서 병철과 신호를 주고받던 여자. 그 여자가 누구지? 정숙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정숙은 즉시 완벽한 무반응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호흡은 규칙적으로, 눈꺼풀은 완전히 이완시키고 몸의 모든 근육에서 긴장을 빼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철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와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마 병원장인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류만 확정되면 3일 안에 끝나는 거 맞죠? 병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사 판정 확정 후 연명 중단 동의서까지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연명 중단.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어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병철이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호흡을 고정했어요. 병철의 손이 정숙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듯 했죠. 안정적이네요.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신체 기능은 정상입니다. 다만 뇌 기능만 문제가 있는 상태죠. 병철이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정숙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다시 들어올지 몰랐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지자 정숙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뜨지 않았어요. 3일 안에 모든 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은 고작 3일.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죽은 척하면서 증거를 모아야 해. 저들이 한 말, 저들이 준비한 서류, 모든 걸 기록해야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되돌아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정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그리고 저들을 법으로 심판한다. 바닷바람이 창틀을 흔들었고 먼 곳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귀에는 다른 소리만 들렸어요. 복도 끝에서 병철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 응, 나야.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3일만 기다려.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철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뒤따라 들어온 여자, 어제 주차장에서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의 여자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 병철이 그녀를 소개했어요. 체리나, 이쪽이 내 아내야. 아,
지금은 아무것도 못 듣지만 여자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채린이라고 해요. 목소리는 냉정했고 눈빛엔 동정 따위 전혀 없었어요. 정숙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였냐구나. 채린은 침대 곁에 서서 정숙을 내려다봤어요. 뇌사 환자는 정말 아무것도 못 듣는 거 맞죠? 병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의사가 확인했어. 완전히 식물인간이야.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병실 안간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사무실인 양 편안한 자세로요. 병철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자, 하나씩 점검해 볼까? 채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일단 병원 쪽부터 볼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병원장 최영갑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셨습니까? 병철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은 문을 닫고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는 제가 조정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정했다고?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뇌파 검사, 신경반사 기록 모두 제가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렸습니다. 병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역시 원장님을 믿길 잘했어요. 그럼 이제 뇌사 판정은 확정된 건가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서류는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보호자 서명만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죠. 채린이 끼어들었어요. 그 다음 절차는요? 원장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님이 뇌사 확정 서명을 하시면 연명 중단 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법적으로는 3일이면 충분해요.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일. 자신의 남은 시간이 고작 3일이라니. 채린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회사 쪽 일정이랑 딱 맞네요. 그녀는 화면을 병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분 신탁 서류는 준비 완료, 담보대출 승인도 나왔고 생명보험금 수령 절차도 다 정리했어요. 병철이 화면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이사회 소집은? 채린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로 잡았어요. 안건은 대표이사 직무정지 및 임시대행 선임으로요. 병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도성우 전문에. 잠깐만.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전무님. 스피커폰이었어요. 도성우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도성우? 우리 회사 재무 담당 전무. 도성우는 정숙이 10년 전 영입한 인재였습니다. 회계사 출신으로 회사 재무를 관리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병철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 도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 직무정지 안건 위임장 조작도 완료했습니다. 이사 5명 중 4명은 이미 설득 끝났고요. 병철이 물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김이사 1명뿐입니다. 하지만 과반수로 밀어붙이면 문제없습니다. 좋아요. 수고했어요, 도전무.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성과금 기대하겠습니다. 병철이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일이 끝나면 지분 2% 드리기로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위임장 조작? 이사들 매수? 자신이 평생 일군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완벽하네요. 병원에서 내사 확정 나오고 회사에서 직무정지 통과되면 모든 게 당신 손으로 넘어와요.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보호자님, 혹시 다른 가족은 없습니까?
자녀라든지. 병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없어요. 우린 자식이 없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어요. 법적으로 나 혼자예요. 원장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절차가 더 간단하겠네요. 채린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사 확정은 수요일, 이사회는 목요일,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네요. 병철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딱 일주일. 일주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 채린이 병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웃는 모습. 정숙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꺼풀 하나 떨리지 않게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원장이 차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서류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병철과 채린 둘만 남았어요.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정말 외진 곳이네요. 병철이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좋잖아. 아무도 안 와. 채린이 돌아서서 병철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병철이 단호하게 말했죠. 없어. 나도 25년 동안 그 여자 뒤에서 살았어. 항상 정숙국밥 대표의 남편으로만 불렸다고. 그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세울 때 내 돈도 들어갔어. 초반 3천만 원, 당시엔 큰 돈이었다고. 근데 지분은 고작 20%, 나머지 80%는 다 저 여자 명의야.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울했겠어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지. 회사가 커질수록 내 입지는 좁아졌어. 이사회에서도 발언권 없고 중요한 결정은 다 저 여자 혼자 내렸다고. 병철은 침대 쪽을 힐끗 봤습니다. 이제 달라.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뒤집는 거야. 채린이 조용히 물었어요. 사고는 계획대로 됐고요? 병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했지. 인적 드문 산길, 마주오는 차 없는 구간에서 중앙선만 살짝 넘었어.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에어백이 터졌고 당신은 안 다쳤어요? 운전석은 안전하게 설계했지. 조수석 쪽만 충격이 가게. 그리고 구급차는 미리 내가 불러놨어. 위치 추적도 꺼놨고. 채린이 감탄했어요. 치밀하네요. 3개월 동안 준비했어. 보험도 늘리고 병원도 알아보고 원장님도 섭외하고. 병철이 채린을 안고 말했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한 거지.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정숙국밥은 이제 병철국밥이 되는 거야. 아니, 회사 이름도 바꿀까?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정숙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숨소리 하나, 눈꺼풀 떨림 하나, 손가락 경련 하나, 모두 완벽히 억제했습니다. 채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나가요. 오늘 밤 계약건도 있고.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이 침대 쪽으로 왔어요. 병철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번 쥐었다. 놓는 신용이었죠.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당신도 이해할 거야. 채린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해는 무슨. 이제 곧 끝날 텐데. 병철이 정숙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손길이었어요. 당신 평생 열심히 살았어. 이제 쉬어도 돼. 그는 몸을 낮춰 정숙의 귀에 바짝 붙여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은 여기까지야. 그 말이 끝나자 병철은 곧게 서서 채린과 함께 병실을 나갔어요. 불을 끄고 문을 닫는 소리, 복도로 멀어지는 발소리, 그리고 완전한 침묵.
정숙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눈물만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25년. 함께 웃고 울고 손잡고 걸었던 25년.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저들을 법정에 세워야 해.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어요. 정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철과 채린이 나간 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3일. 내일이면 서류에 서명이 나오고 모레면 회사 이사회가 열리고 글피면 모든 게 끝난다. 정숙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이 화요일 밤, 수요일에 내사 확정, 목요일에 이사회, 금요일에 연명 중단. 너무 빨라.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고작 3일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점점 뜸해졌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안을 살폈습니다. 카메라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정숙은 최소한의 움직임만 허락했습니다.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봤어요.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 감각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괜찮아. 사고 후유증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심하진 않았습니다. 움직이려고 마음먹으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눈을 감고 완전한 무반응 상태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야간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정숙의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이밀어 안을 확인했죠. 모니터에 불빛만 깜빡이고 환자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문을 다시 닫고 다음 병실로 향했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지만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됐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잠들었어요. 가끔 멀리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나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정숙은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면서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강남에 있는 주치의 정태균 교수? 하지만 여기서 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휴대폰도 전화기도 없었으니까요. 회사 사람들? 하지만 도성우 전무가 이미 배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른 임원들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혼자서 해야 하나?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새벽 4시쯤 정숙은 얕은 잠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잠든 건 아니었어요.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주변의 소리를 계속 감지하고 있었죠. 아침 6시 복도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출근하고 청소 직원들이 복도를 닫고 병원이 깨어나는 소리들. 정숙도 완전히 깨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7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체온계와 혈압계를 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침 바이탈 체크할게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봤던 간호사 오연주였죠. 연주는 체온계를 정숙의 귀에 가까이 댔어요. 삐소리와 함께 체온이 측정됐습니다. 36.5도. 정상이네요. 다음은 혈압이었어요. 연주가 정숙의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기계가 공기를 불어넣고 측정이 시작됐죠. 혈압도 안정적이고 연주는 차트에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도 정상, 산소 포화도도 정상. 연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제도 느꼈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뇌사 환자치고는 너무 안정적인데? 보통 뇌사 환자는 신체 기능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숙의 수치는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연주는 차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교통사고 후 중환자실 입원, 뇌사 가능성.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남 대형병원에서 보낸 전원 기록을 보니 뇌사 확정 판정이 없었어요. 단지 가능성만 언급돼 있었죠. 그럼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로 옮긴 거야? 연주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원장과 보호자가 나눈 대화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뇌파 검사 결과를 조정했다. 그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연주는 정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피부색은 건강했고 호흡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정말 뇌사가 맞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모니터가 갑자기 경보음을 울렸어요. 연주가 깜짝 놀라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85%로 떨어진 거예요. 왜 갑자기? 연주는 당황해서 정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호흡도 규칙적이고 안색도 변함없었죠. 연주가 모니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그러자 수치가 다시 98%로 올라갔어요. 기계 오작동이네. 낡은 병원의 낡은 장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에게는 이게 기회였어요. 수액 교체 시간은 아니었지만 기계 점검 명목으로 병실에 더 머물 수 있었거든요. 연주는 모니터를 꼼꼼히 살피는 척하며 정숙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환자분, 혹시 들리세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뇌사가 아니라면 신호를 주세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 간호사 의심하고 있어. 기회였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혹시 이게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연주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저는 간호사 오연주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제 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볼까?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눈꺼풀에 힘을 줬어요. 한 번, 두 번, 아주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연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연주는 다시 정숙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본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정숙은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을 흘러내리게 했어요. 연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이었죠. 세상에, 정말 깨어 계신 거예요? 정숙은 입술을 아주 살짝, 거의 티도 안 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요. 나 뇌사 아니에요. 연주는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저 사람들, 정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나 죽이려 해요. 연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이 다시 속삭였어요.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어제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장과 보호자의 수상한 대화, 너무 빨리 진행되는 뇌사 판정, 그리고 환자의 지나치게 안정적인 바이탈. 진짜일 수도 있어. 연주는 공포와 혼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살인 공모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숙의 눈빛을 보자 연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과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가득했거든요. 연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연주가 재빨리 주변을 확인하고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환자분은 계속 뇌사인 척 해주세요. 저는 밖에서 증거를 모을게요. 정숙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연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급한 상황이 생기면 모니터 알람을 울려서 저를 부르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정숙이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 약속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죠. 연주는 침대 옆 서랍을 무심한 척 열어봤어요. 그 안에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숙이 작게 속삭였어요. 네. 레시피 노트. 연주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정숙국밥 원조 레시피, 어머니의 비법 양념장,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환자분이 정숙국밥 대표세요? 정숙이 눈을 깜빡여 대답했어요. 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남편분이 회사를 빼앗으려고? 정숙이 다시 눈을 깜빡였어요. 연주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손을 살짝 쥐었어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싸워요. 정숙은 그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믿었던 남편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이제 막 만난 낯선 간호사가 자신을 구하려 하다니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나갈게요. 누가 오면 위험하니까요. 정숙이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연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차트를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 자신을 믿고 도와주기로 했으니까요.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복도에서는 연주가 차트를 안고 간호사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리지? 무엇부터 해야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연주는 간호사실에 들어가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일단 기록부터 확인해 보자. 그녀의 작은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였습니다. 연주는 간호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목격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저 환자분은 살아계셔. 뇌사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 연주는 심호흡을 했어요. 일단 침착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정숙의 차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입원 기록, 바이탈 체크 기록, 투약 기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투약 기록의 서명란. 날짜는 어제인데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연주는 자신의 서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트에 적힌 서명은 미묘하게 달랐죠. 누가 내 서명을 흉내낸 거야?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오후 3시로 기록돼 있었지만 연주는 그 시간에 정숙의 병실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른 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연주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 다음은 뇌사 판정 서류였습니다. 연주는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 어제 봤던 서류가 생각났어요. 원장님이 준비하신다던
뇌사 판정 보조 서류. 하지만 원장실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잠시 고민하다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원장은 매일 오전 10시에 병동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 시간이면 원장실이 비어 있을 거예요. 오늘 오전 10시 연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전 8시 30분, 1시간 30분 후면 기회가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연주는 간호스테이션에 출입 기록부를 펼쳐봤어요. 병실별 방문자 명단이 적혀 있었죠. 서정숙의 병실 2층 214호. 어제 방문자 명단을 봤습니다. 보호자 강병철, 여성 1명 신원 미확인, 그리고 병원장, 신원 미확인 여성, 채린이라는 사람이겠지. 연주는 그 페이지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병실 출입 시간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에 들어가서 오후 4시에 나왔네요. 2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연주는 그 시간대에 자신이 뭘 들었는지 떠올렸어요. 뇌파 검사 결과를 조정했다. 원장의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연주야, 뭐해? 연주는 깜짝 놀라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록 정리 중이었어.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냐? 좀 쉬엄쉬엄 해. 연주가 억지 웃음을 지었죠. 응, 그래야지. 동료가 자리를 뜨자 연주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병원 방송이 울렸어요. 병동 회진 시작합니다. 연주는 원장이 3층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녀는 차트를 들고 자연스럽게 원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연주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원장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적거렸습니다. 뇌사 판정 보조 서류. 어디 있지? 책상 오른쪽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환자 서정숙 뇌사 판정 관련 서류. 라고 적힌 파일. 연주는 파일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지, 신경반사 기록지, 그리고 뇌사 판정 소견서.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날짜가 조작돼 있었습니다. 뇌파 검사는 어제 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정숙은 어제 뇌파 검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연주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정숙을 담당했으니까요. 완전히 꾸며낸 거야. 연주는 재빨리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1장, 2장, 3장,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을 자세히 봤어요. 작성자 이름과 파일 생성 날짜가 작게 인쇄돼 있었죠. 작성일 2026년 1월 15일. 그건 정숙이 이곳에 오기 3일 전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거네. 환자가 오기도 전에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연주는 그 부분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연주는 깜짝 놀라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닫고 책상을 정돈하고 재빨리 문 쪽으로 갔죠.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확인했어요. 청소 직원이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원장실을 나왔어요. 휴, 다행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성공했습니다. 연주는 간호사실로 돌아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칸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밖으로 빼내야 할까요? 연주는 고민했습니다. 강남에 있던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하면 어떨까? 정숙의 차트에 전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거기 주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태균 교수, 강남중앙병원 신경과. 연주는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교수님께 연락해 보기로요. 오후 1시, 연주는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강남중앙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정태균 교수님. 연결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태균입니다. 연주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바닷가 요양병원 간호사예요. 서정숙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태균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정숙 환자요? 그분 어떻게 됐나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송 경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뇌사 판정이 조작되고 있습니다. 정태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뭐라고요? 환자분은 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장이 서류를 조작해서 뇌사 판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태균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송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연주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태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에 급한 수술이 잡혀 있어서요.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 아침에 서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정태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환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세요. 제가 오늘 밤 안에 의학 자문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적 대응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7시까지는 그쪽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버텨주세요. 연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간호사님, 환자 보호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정숙은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연주가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환자분, 강남주치의 선생님께 연락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오신대요. 정숙은 눈을 깜빡여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연주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제가 최대한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증거도 모았어요. 조작된 서류 사진, 이상한 기록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바로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철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서명 받으러 왔습니다. 연주는 깜짝 놀라 재빨리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병철과 병원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벌써? 이렇게 빨리? 연주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보호자님, 지금은 환자분이 검사 중이십니다. 병철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검사요? 무슨 검사? 연주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기 바이탈 체크와 혈액 검사입니다.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병원장이 끼어들었어요. 간호사, 지금 급한 일인데. 연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검사 끝나고 나서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병철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오죠. 두 사람이 복도를 내려갔습니다.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30분, 1시간.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연주는 병실로 돌아가 정숙에게 속삭였어요. 오늘 밤만 버티세요. 내일 아침이면 교수님이 오실 거예요. 정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국밥 본사 법무실장 김도연은 이상한 제보를 받았어요. 대표님이 연락이 안 된다는 가맹점주들의 전화였습니다. 김도연은 비서실에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보호자이신 남편분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김도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어요. 동시에 본사정보보안실 박세진 책임자는 이상한 접속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도성우 전무의 계정으로 심야에 접속한 기록, 위임장 파일이 업로드되고 결제가 승인됐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접속 위치가 도성우 전무의 사무실이 아니라 병철의 사무실이었거든요. 계정 도용? 박세진은 즉시 로그를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했으니까요. 바닷가 요양병원 정숙의 병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면 돼. 연주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태균 교수님, 제발 내일 아침 꼭 와주세요.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숙을 구하기 위해, 아니면 정숙을 없애기 위해. 병실 밖 복도에서는 병철과 원장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남 정숙국밥 본사 도성우 전무는 긴급 이사회 소집 공문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안건 대표이사 직무 수행 불가에 따른 임시대행 선임의 건 이사 5명에게 이메일이 전송됐어요. 도성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하지만 그는 몰랐죠. 정보보안실의 박세진이 이미 자신의 계정 도용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박세진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법무실에 넘기면 돼. 그는 즉시 김도연 법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도성우 전무 계정으로 심야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데 접속 위치가 전무 사무실이 아니라 회장 사무실입니다. 김도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계정 도용이네요. 네, 그리고 그때 업로드된 위임장 파일도 수상합니다. 대표님 전자서명이 있는데 서명 생성 시각과 파일 업로드 시각이 일치하지 않아요. 김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위조군요. 로그는 모두 백업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자료 제게 보내주세요. 즉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도연은 전화를 끊고 즉시 행동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자금의 긴급 가압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승인 없이 진행되는 모든 금융 거래를 즉시 정지하라. 은행에 공문이 발송됐죠. 다음은 이사회 안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안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정지한다. 김도연은 밤을 새워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했어요. 같은 시각 강남중앙병원 정태균 교수는 서정숙의 전원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송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받는 병원도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아니야. 그는 의학자문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서정숙의 뇌사 판정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이송 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음. 재검사가 필요함. 정태균은 이 의견서를 김도연 법무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숙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움직임들. 하지만 바닷가 요양병원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최영갑은 간호사 오연주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오 간호사, 요즘 2층 214호실에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네, 그 환자분 상태를 자주 체크하더라고요. 원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좀 지켜봐. 그날 저녁 병철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그는 병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죠. 병철은 침대 곁에 앉아 정숙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뇌사 확정 서류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당신은 죽은 거야. 정숙은 눈꺼풀 하나 떨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병철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말이야,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했거든. 25년 동안 항상 당신 그늘에 가려서 살았어. 병철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어요. 회사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대표님 남편분. 그게 내 이름이었어. 강병철이 아니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사업가야. 당신만큼 능력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인정 안 해줬지. 병철은 다시 침대로 왔어요. 그리고 정숙을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 정숙국밥 대표라는 게 이사회 때마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 의견은? 내 생각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 병철은 침대 난간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지분도 그렇고 나한테 고작 20%? 초반에 내가 투입한 돈이 3천만 원이나 됐는데 당시엔 큰 돈이었어. 그는 정숙의 손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뭘 했다고? 국밥 끓이고 손님 받고 그게 그렇게 대단해? 정숙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병철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낡은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의 레시피? 창업 시절 메모?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병철은 노트를 침대 위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정숙국밥은 끝이야.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만든 정숙국밥이 끝나는 거지. 그는 다시 정숙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대표야. 회사 이름도 바꿀 거고 경영 방식도 다 바꿀 거야. 병철의 손이 정숙의 뺨을 스쳤어요. 차갑고 무감정한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내 거야. 그는 몸을 일으켜 정숙을 내려다봤어요. 나한테 다 넘기고 편하게 가. 병철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일 아침에 서명할 서류야. 뇌사 확정 동의서. 그는 서류를 꺼내 정숙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여기 보호자 서명란. 내일 오전에 여기 사인하면 법적으로 당신은 죽는 거야. 정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병철은 서류를 다시 넣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참 잘 속았어, 당신. 드라이브 가자고 했을 때부터 계획이었거든.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죠. 사고도 완벽하게 연출했어. 인적 드문 곳, 마주오는 차 없는 구간, 계산된 충격으로 조수석만 타격. 병철은 손가락으로 정숙의 이마를 톡톡 쳤습니다. 근데 운이 좋았어, 당신. 죽지 않고 뇌사만 됐잖아. 뭐, 결과는 똑같지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채린이라고 알지? 주차장에서 봤을 거야. 그 여자가 내 새 인생이야. 병철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린 내일 모레면 해외로 떠나. 회사 정리하고 돈 챙기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는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그동안 수고했어, 여보. 당신이 키운 회사, 내가 잘 쓸게. 병철은 문을 열고 나가며 불을 껐습니다. 병실이 어둠에 잠겼죠. 정숙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어요. 25년 함께 국밥집을 키우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끓이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병철에게는 그저 이용당할 시간이었던 거죠. 정숙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정숙은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서명만 하면 끝이라고 그녀는 결심했어요.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복도에서는 병철이 원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오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병철이 만족스럽게 웃었죠. 수고하셨어요, 원장님. 약속한 금액은 일이 끝나는 대로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내려가는 동안 간호사실에서 연주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8시 정태균 교수가 도착하기 전에 서명이 이뤄질 거예요. 연주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태균에게 문자를 보냈죠. 교수님, 내일 아침 8시 서명 예정입니다. 그 전에 도착해 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7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원장은 사무실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님, 연주 간호사가 수상합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병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내일 아침까지만 조심하면 돼요. 서명만 받으면 끝이니까.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그녀는 천장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연주와 정태균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에게도 힘을 주세요.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바다는 어둡고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바닷가 요양병원 주차장,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정태균 교수였어요. 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연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태균이 다가왔어요. 환자는 괜찮습니까? 네, 아직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8시에 보호자가 와서 서명할 예정이에요. 정태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 전에 환자를 확인해야겠어요. 두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숙의 병실 앞에 섰을 때 정태균은 심호흡을 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숙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정태균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정숙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 동공 반응, 호흡 패턴, 뇌사가 아니네요. 확실합니다. 연주가 작게 속삭였어요. 환자분, 교수님 오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태균이 놀라며 말했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의료 사기입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연주가 문 쪽을 봤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정태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간호사님은 환자를 지켜주세요. 그는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는 병철과 원장,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병철이 정태균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 교수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정태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보호자님, 이 이송 자체가 불법입니다. 병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환자는 뇌사가 아닙니다. 의식이 돌아온 상태예요.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정태균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원장님이 작성하신 뇌사 판정 서류죠? 하지만 이 서류는 조작됐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정태균이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가 이곳에 오기도 전에 이미 작성된 서류입니다. 파일 생성 날짜가 증명하죠. 병철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교수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의학 자문 의견서를 작성했고 법무팀에 제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입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연 법무실장과 박세진 보안 책임자였어요. 그들 뒤로는 경찰관 2명이 따라왔죠. 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도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강병철 씨, 저는 정숙국밥 법무실장 김도연입니다. 병철이 버럭 소리쳤어요. 무슨 권한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김도연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 조작, 위임장 위조, 계정 도용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세진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당신 사무실에서 도성우 전무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입니다. 시간, 장소, 접속 내역 모두 백업했습니다. 병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김도연이 경찰을 돌아봤습니다. 이분이 강병철 씨입니다.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경찰관 1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강병철 씨, 동행해야겠습니다. 병철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원장도 당황해서 도망가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막아섰죠. 최원갑 씨, 의료기록 조작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병철은 병실 문 쪽을 봤습니다.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병실로 들어가려 했죠. 잠깐만요. 제 아내 상태를 확인해야. 정태균이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하지만 병철은 문을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여보, 당신은 뇌사야. 당신은 아무것도 못 들어.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또렷한 눈빛으로 병철을 바라봤습니다. 병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당신 깨어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당신이 한 말 전부 다. 병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말도 안 돼. 의사가 뇌사라고 했어. 원장님이.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도 일부러 낸 거, 보험금도, 회사 지분도 다 알아요. 병철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침대 난간에 부딪혔죠. 안 돼. 이럴 수가.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정숙은 침대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연주가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정숙은 바닥에 앉은 병철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을 속였네요. 병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미안해, 미안해.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병철의 어깨가 떨렸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날 죽이는 게.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병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있을 뿐이었죠.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가,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병철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없어요. 그녀는 경찰을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 주세요. 경찰관들이 병철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십시오. 병철은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죠. 경찰관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강병철 씨,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병철은 마지막으로 정숙을 돌아봤어요. 미안해. 정말.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를 보지 않았죠. 가세요. 경찰관들이 병철을 끌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원장도 다른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대표님, 정숙이 그를 봤습니다. 실장님, 고마워요. 김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때 와주셨어요. 박세진도 들어와 고개를 숙였어요. 대표님, 회사는 안전합니다. 도성우 전무도 조사받을 겁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정태균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강남병원으로 이송하셔야 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받습니다. 연주 씨, 연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대표님, 정숙이 연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끝났을 거예요. 연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날 믿어줬어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정숙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레시피 노트를 꺼냈어요. 이거 지켜줘서 고마워요. 연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구급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스트레처에 실려 병원을 나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절망의 바다였지만 오늘은 자유의 바다였죠. 정숙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겼다. 나 혼자가 아니었어. 구급차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길.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같은 시각 정숙국밥 본사 도성우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위임장 조작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박세진이 증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다만 접속 장소가 회장 사무실이라는 게 문제죠. 도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대표가 살아있다는 소식, 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죠. 직원들은 충격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살아계셨다니, 회장님이 그런 짓을 믿을 수가 없어. 김도연은 긴급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서정숙 대표는 건강을 회복 중이시며 곧 복귀하실 예정입니다. 회사 경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가맹점주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대표님이 무사하시다니 다행이야. 우리 대표님은 역시 강하셔. 모든 것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 정숙은 레시피 노트를 펼쳐봤어요. 어머니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죠. 정숙국밥 원조 레시피, 어머니의 비법 양념장. 정숙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켰어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거 끝까지 지켰어요. 구급차는 계속 강남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사흘 후 정숙은 강남중앙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사고 후유증도 예상보다 경미했죠. 정태균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기적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사고로 훨씬 심한 후유증이 있었을 텐데요.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버틸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정기 검진은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교수님께 평생 신세 지겠네요. 정태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님이 스스로 살아남으신 거예요. 정숙은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본사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대표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정숙은 감동했어요.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죠. 다들 걱정 많이 했죠? 미안해요. 김도연 법무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임시 주주총회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실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 주주들과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단상에 올랐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죠.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 서정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먼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속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악역들의 대화, 조작된 서류, 위조된 기록,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정숙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속아도 끝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저를 살렸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김도연이 자료를 배포했어요. 첫째, 도성우 전 전무를 포함한 배신 임원들을 전원 해임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점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숙국밥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브랜드입니다. 회의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숙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간단한 기자회견이었죠. 대표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으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브랜드는 지켜냈습니다. 남편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가장 슬픕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하지만 용서는 없습니다.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숙은 법무실로 갔습니다. 김도연이 재판 준비 상황을 보고했어요. 대표님, 강병철 씨는 배임,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채리는요? 공범으로 기소됐고 징역 8년 구형입니다. 병원장은 의료기록 조작, 살인방조로 징역 5년 구형됐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성우 전무는요? 배임, 문서 위조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실장님, 제가 이기긴 했는데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기쁘면서도 쓸쓸하네요.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25년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에요. 김도연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그 시간이 헛되진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회사를 지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지키셨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죠. 이틀 후 정숙은 바닷가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연주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연주는 정숙을 보고 반갑게 달려왔어요. 대표님, 두 사람은 꽉 껴안았습니다. 연주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대표님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연주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작은 보답입니다. 연주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너무... 정숙이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회사 의료자문팀에 오실 생각 없으세요? 가맹점주들과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자리인데요. 연주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양심 있고 용기 있는 분이요. 연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정숙은 병원을 나와 바다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서 죽을 뻔했던 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유의 바다였죠.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 시작이야. 다음 날 정숙은 정숙국밥 1호점을 찾아갔습니다. 25년 전 어머니와 함께 시작했던 그 작은 국밥집, 지금은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점주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대표님, 직접 오시다니요. 잠깐 주방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와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끓이던 그 시절, 정숙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였죠. 노트를 펼쳐 주방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정숙국밥 원조 레시피, 어머니의 비법 양념장. 손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정숙은 국솥 앞에 섰어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었죠. 잘하고 계시네요. 점주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대표님 레시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25년 전 이곳에서 시작한 꿈. 작은 국밥집에서 전국 800개 가맹점으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배신도 당했지만 결국 지켜냈습니다. 정숙은 레시피 노트를 안았어요. 엄마, 제가 지켰어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거 끝까지 지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강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병철의 흔적들이 쓸쓸하게 느껴졌죠. 정숙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고, 2번 다시 속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일주일 후 정숙은 전 직원 조회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정숙국밥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그리고 상생 경영. 이 3가지가 우리의 새 좌우명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죠. 우리는 함께 시작했고 함께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어요. 가맹점주들도 결속을 다졌고 매출도 반등하기 시작했죠. 언론에서는 정숙의 생존 스토리를 기적의 복귀라고 불렀습니다. 한 달 후 정숙은 다시 1호점을 찾았어요. 이번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주방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국밥을 끓여볼게요. 점주가 놀랐어요. 대표님이 직접요? 네, 오랜만에 손맛을 되찾고 싶어서요. 정숙은 재료를 다듬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25년 전 그때처럼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깊은 향이 주방에 퍼졌죠. 정숙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괜찮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라 이 주방이 내 진짜 자리지.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정숙은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 내놓았습니다. 손님이 한 입 먹고 말했어요. 와, 오늘 국밥 진짜 맛있네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끓였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레시피 노트를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2026년 2월 다시 시작.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정숙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큰 시작이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리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정숙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정숙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서정숙이다. 정숙국밥의 대표이자 이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지켜낼 사람. 그날 밤 정숙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창작 드라마이며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